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콘크리트의 외벽이 그대로 드러난 을씨년스러운 이곳은 26년 전 공사가 중지된 폐건물인데요. 위태로운 이 건물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흉물이 된 폐건물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인적 드문 산길. 그 끝자락엔 흙무더기로 입구가 꽉 막힌 수상한 구조물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 이 흙더미 아래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미스터리엠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인천의 한 주택가에 을씨년스러운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약 26년 전에 공사가 중지된 건물인데요. 이 도시의 흉물은 왜 26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은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빼곡한 건물들이 들어찬 복잡한 도시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 안쪽이 다 뚫려 있습니다. 거의 폐허 수준이거든요. 네,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되다 97년에 공사가 중단되고만 폐 건물이었던 것인데요. 보시면 이게 외장재인데 이게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부 골자가 훤히 드러난 건물은 손에 닿으면 부서질 만큼 부실해 보입니다. 이 폐건물 안에선 소문도 있었다고요. 20년 넘었지. 여기서 사람도 죽었어요. 작년에 해골로 나왔어. 정말요? 해골이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이잖아요. 네. 귀신 나올 것 같아. 진짜 무섭죠. 막아놓긴 했는데 이거 뭐 이거 안쪽에는 완전히 쓰레기네요. 좀 저쪽 보세요. 훤히 드러나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뭐 비나 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겠죠. 좀 많이 녹슬었습니다. 네, 또 이 짓담한 아파트 도시의 건물 사이에서도 우뚝 솟아올라 있습니다. 싱크대조차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아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황량하기만 한데요. 아파트가 이 모습 그대로 멈춰버린 건 약 11년 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가게도 많고 제일 그래도 번화하죠. 또 아무래도 이렇게 비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대로변길에 네. 이렇게 좀 짓다 많은 건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건너에 가면 볼 때 아무래도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로변, 주택가 등 도심 속에 위치해서 흉물이 되어버린 공사 중단 거의 건축물. 20년째 이 상태로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방치된 보세요. 건물의 와, 문제는 이건- 흉물스러운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가지고 위에서 막 던지고 여기서 우리 창문 하나 못 열어 이 집 때문에 더러워서 말도 못해요. 폐건물의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빌라들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는 집들인데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폐건물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피해를 입어서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말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곳 역시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의료시설로 지어진 곳인데요. 자,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은 인천에 총 11곳.
우범죄 여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무섭죠. 애들이 들어가서 그냥 담배 피우고 그때 일 나요. 동네 허스름한데 네. 집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막 거치 막 벗겨져. 불안했어요. 네, 집 앞에서 늘상 마주하는 흉물은 밤이 되면서 공포 영화 속 흉가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진짜 어두워지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데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하고 좀 무서울 수밖에 없죠. 어둠이 감돌기 시작하자 폐건물은 더욱더 위험해 보입니다. 무서워. 혼자는 못 다니지. 그리고 이런 집이 너무 많아. 여기 우리 집 뒤에도 그래. 오래됐어 진짜. 저거 어떻게 안 되나? 폐물. 이 폐건물로 인해서 우범지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민들은 떨고 있었는데요. 자, 이 건물 전문가가 눈에도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자, 26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 여기저기를 꼼꼼히 살펴본 전문가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외벽도 지금 탈락돼 있고 또 이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탈락돼 붕괴돼 있어요. 정밀안전 진단도 필요 없이 굉장히 그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건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폭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더욱더 취약해진다고 하는데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에 322곳,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229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시 흉물은 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주변 공인중개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다가 뭐가 안 맞으니까 아예 멈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이 깨끗한데 거기만 그러면 좀 꺼릴 텐데 이 자체 동네 자체가 오래돼서 여기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 사가지고 허물고 다시 올리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걸 다시 허물고 지어봤자 이득이 안 남는 거예요. 네, 바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폐건물 철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위험 건축물로 허가단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명령을 하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관련 조례를 위한 정비기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관역에서 이 정비기금에 대한 걸 정해야 되는데 저 17개 시도에 대한 거 정비기금에 대한 거 마련된 것은 없어요. 정비기금에 대한 거 자체가 뭐 추정금이라든지 이제 또는 이제 비교금으로 돼 있고 우리가 정비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한 방에 쏟아 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실제로 좀 기금 마련에 재원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 하잖아요. 재건축 부담금은 뭐 정비 기반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공공성 있는 비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전용해서 기금을 마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죠. 네, 지금은 그저 흉물. 하지만 언제든 도심 속 위협이 될 수 있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빨리빨리 환하게 좀 들어도 돼. 사서 집을 만들든지 아니면 진짜로 없이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안 무섭고 그러지. 네,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거닐고 싶을 주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고속도로 한복판에 경찰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내 경찰의 질주가 시작되는데요. 이건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 9일 오후 옥천 나들목 부산 방향 고속도로. 경찰차와 이를 뒤따르는 차들의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두에 있는 경찰차를 따라 서행 중인 차량들. 쌩쌩 달리는 반대 차로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속도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게 한참을 서행하더니 급기야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서기까지 한 경찰차. 이번에는 누군가 내리더니 갑자기 잔걸음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한낮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터널 바로 출구부라 해서 당황스러워서 저희들도 심적 대비를 하고 갔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녀석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이런 게 사실 많이 교차됐었습니다.
마음의 채비까지 단단히 하고 출동한 곳에서 만났던 건 출동을 해보니까 출구부에 강아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오, 보이시나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마주한 존재는 다름 아닌 얼룩무늬 강아지 바둑이었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놀란 걸까? 바둑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람이 다가가자 전력 질주를 하는 녀석. 꽤 날쌘데요. 고속도로에서 헤매던 녀석을 발견한 누군가의 신고로 바둑이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강아지가 공격에도 거리를 주지 않아서 포획에 실패했습니다. 출구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직진 본능을 발휘하는 날쌘 녀석과의 추격전은 3km나 이어졌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고속도로의 특징을 잘 아는 경찰들이 작전을 변경하는데요. 바둑이를 나들목 방향으로 유인합니다. 이름하여 옥천 나들목 바둑이 유인 작전. 그 강아지로 인해서 제 2차 사고가 나면 또 대형 사고의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획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이 돼서 옥천 램프로 해서 나들목으로 유인해서 이동시킨 거고요. 도주로를 막아선 후 경찰관들이 나들목 방향으로 녀석을 몰았고요. 그렇게 바둑이는 무사히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바둑이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간 걸까? 바둑이가 사라진 나들목 인근에 있는 마을로 찾아가 바둑이가 어느 집에 사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누구네 건지 모르지 이거는. 주인이 다 있지. 분명 이 마을로 내려왔는데 대체 바둑이의 집은 어딜까요? 열심히 찾던 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녀석이 옥천 나들목 바둑일까요? 강아지의 주인을 직접 만났는데요. 목청 한번 우렁차죠?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바둑이랑 더 닮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키우셨어요? 7, 8년이야. 저가 키운 지가 7, 8년이야. 여기는 없어. 여기는 주인은 다 주인이 있는 게요. 옥천 나들목 바둑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 강아지가 아닌 걸까요? 여기에 이 환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기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추측이 되죠. 자기가 버리고 빨리 이동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속도로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둑이는 도로에 버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기견으로 추정된다고요. 위험천만한 고속도로에 남겨졌던 바둑이 꼭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잡화점.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던 주인장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주인장이 나가자마자 가게 한켠에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죠. 펑 하면서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슈루탄 터지는 소리 내지는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대폭발. 이유가 뭘까? 이제 평소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평소에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다녔던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했다고요. 이 화재로 인해 잡화점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몽땅 다 타버려 막심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 저는 이쪽이었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태워버린 건 바로 이 킥보드였죠. 아니,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고 나니까 전부 잿더미만 보니까 하늘이 진짜 노랬습니다. 주인장은 이 화재에 대해 중국의 킥보드 회사와 소송 중에 있지만 갈 길은 꽤 멀다고요. 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만 190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의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1, 2년 되면은 방전이 심해서 배터리 때문에 수리를 맡기게 되죠. 배터리 안에는 전자를 이동할 수 있는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과충전으로 열이 발생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고무풍선처럼. 과충전이 되면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까지 한다는 것. 예방법은 없을까요?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겨울철에 외부에서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가충전, 가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법은 되게 추운 환경에서는 충전이나 사용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완충이 되면 충전기를 뽑아주시는 게 좋죠. 전동 킥보드 과충전, 과방전은 금물. 준수사항 꼭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엔 CCTV가 한 금은방을 비추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뛰어나가자 또 다른 남성이 불이 나게 쫓아나갑니다. 대체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광주의 한 대형 금은방. 목걸이에 팔찌, 귀걸이까지 유독 반짝이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손님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주인장이 잠시 뒤를 돌아봤을 뿐인데 5초도 안 돼서 손님이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카드를 꽂아서 금액 입력하고 몇 개월로 할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부를 묻자 손님이 사라졌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 6일 아침 가게 문을 연 지 약 30분 뒤 젊은 남자 손님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결혼식인데 예물을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예물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는 손님. 화려한 장신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팔찌에 목걸이까지 이것저것 착용해보죠. 잘 어울리는지 거울도 살펴보고요. 제법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사라고 카드를 가져왔다. 이걸 끊으면 안 되겠냐. 신원이 확인이 돼야 카드를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카드 주는 거예요. 장모님 카드로는 결제에 실패하자 본인 카드를 건넸다는 손님. 결제를 하려고 주인장이 뒤로 돌자마자 두리번거리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문을 열고 금은방을 빠져나가 쏜살같이 도주해버립니다. 손님이 없어진 걸 알아차린 금은방 사장. 모자까지 벗고 불이 나게 뒤쫓아가는데요. 도주한 손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지 못해서 도주로와 반대 방향으로 뛰고 말죠. 팔찌, 목걸이 880만 원. 절도범이 훔쳐간 팔찌와 목걸이는 총 25건. 이에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절도범은 다음 날 검거됐습니다. 거주한 장소를 계속 취재하다 보니까 다음 날 1km 정도 떨어진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CCTV로 확보를 했죠. 고소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잡혀서 봤더니 팔찌 10돈은 안 팔았더라고요. 이것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 절도범은 지난해 9월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을 훔쳤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목걸이 사이즈 봐야 되고 또 차고 디자인 보려고 착용을 거의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거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도 못 잡아요. 귀금속 구매를 하려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직접 착용을 해보는데요. 최근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상한 손님과 3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어느 택시기사의 이야기인데요. 나 지금 택시비가 55,529원인데 미지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택시 아니야? 택시 아니야. 아예. 여기저기 전화를 걸면서 택시비를 빌리는 손님. 무려 10통이 넘는 전화를 했다고요. 나 금 뗐어. 금 들고 뗐다고. 안 잡히던데. 나 지금 3일째인데? 수상한 통화 내용에 절도범임을 감지한 택시기사는 일단 경찰에 문자로 신고부터 했습니다. 15m 앞에 큰 트럭이 한 대 있어요. 트럭에 바짝 붙어서 문이 안 열리게 막고 건장한 청년 4명이 오길래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택시기사의 기지와 청년들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기사는 택시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경찰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배 여부 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경찰의 눈에 들어왔던 건 손님의 휴대전화 배경화면.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금팔찌를 하고 있는 그 배경화면이 있더라고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택시비를 내지 않은 건으로 손님을 연행했고요. 조사 결과 택시 승객은 구매자 행세를 하면서 제품을 착용한 후 그대로 도주했던 괴산 금은방 절도 사건의 주범이었죠. 이 친구가 주범이었는데 계속 도주 중이었고 택시기사님 신고 덕분에 이제 이 친구를 잡게 된 거죠. 욕심으로 훔쳤던 금팔찌, 쇠팔찌가 돼 당신을 감옥으로 안내할 겁니다. 사람들 발길이 쉬이 닿지 않은 깊은 숲속에는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답니다. 돌도 있고 뭔가 글자 같은 것도 써 있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숲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몰랐었던 거죠. 숲속에서 발견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다는 그것이 있다는 자리.
거대한 흙더미가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저기요. 돌이 있잖아요, 돌. 흙무더기를 감싸듯 쌓아올린 아치형 돌벽은 미지의 세상으로 향하는 입구인 걸까? 마치 그 세계로의 출입을 막는 듯 무자비하게 쌓인 흙더미는 오히려 이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이게 흙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 안쪽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높게 쌓인 흙을 밟고 올라가 봅니다. 비좁은 틈 사이는 이미 꽉 막혀버린 상황. 그리고 돌로 된 벽 한켠에는 한자로 된 간판 같은 게 있습니다. 악신경분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놀라가지고 이제 달아난다 이런 뜻인 거죠. 산의 신이 달아난다는 뜻이 새겨진 건데요. 누가 이곳에 이런 구조물을 만든 걸까요? 오랫동안 이곳에 산 마을 주민들은 그 정체를 알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저 태어나기 한참 50년도 넘게 전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돌 같은 것도 있고 어렸을 때는 그 안에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랬죠. 10여 년 전의 형태와 사뭇 다른 모습. 문이 달려있던 자리는 지나온 시간을 말해주듯 흙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요거 하나, 그거 하나, 그다음에 저쪽 옥천 가기 전에 하나 저기 벼 있는 거. 이런 모양의 구조물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제보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번에는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5분 만에 만난 건 숲속 한가운데에서 보이는 정체불명의 문. 철로 된 문은 굳게 닫힌 지 오래돼 보입니다. 또 다른 구조물을 찾아 다시 산길을 더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단한 철문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자물쇠로 꽉 세워져 있는데요. 산 둘레를 따라 발견된 3개의 구조물. 안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철문의 틈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자 울퉁불퉁한 벽으로 된 동굴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카메라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컴컴한 어둠 속 울퉁불퉁한 바위는 언젠지 모를 그때 깎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전체 다 이게 제석장이에요. 제석장이었는데 이제 한 20, 30년 전에 폐쇄를 했지. 거기 위에 돌들이 동네 주민의 말대로 구조물 근처에는 돌을 캐다 쓰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 채석하던 갱도로 통하는 입구인 걸까요? 채석장은 광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광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거. 채석장은 돌을 캐는 데거든요. 돌을 깨고 캐는데 그런 막장에 들어가서 일반 돌은 안 캡니다. 또 다른 구조물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들여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진 철문 안쪽,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적재물. 누군가가 물건을 보관한 장소인 것 같기도 한데요. 누군가의 비밀 창고였던 걸까요? 고구마 저장한다고 봤다고 갔는데 지게도 전했다 하더라고. 아, 그런데 이제 그 싸우려고 식한 것을 갖다 넣어야지. 방공호 뻔하게 하여간 그렇게 뜰거는 것도 좋으리 가면 있어. 방공호식으로 아마 쓰려고 파놨나? 알 수가 없네. 미스터리 M에서도 전국 곳곳에 방공호가 소개됐는데요. 둥근 아치 형태의 천정과 널찍한 내부가 꽤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곳은 정말 방공호일까? 안보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단순히 폭격을 피하기 위한 방공호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굳이 이렇게 입구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게 폭격이 가능하고.
방공호로 쓰기에는 이 거대한 입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어떤 물체가 이동 수단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 트럭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이 다니기 위한 곳일 수도 있다는 추측. 그때 근처에서 단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오래된 철길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 끊어지고 낡은 모양새지만 그 모습은 분명 철길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구조물은 기차가 지나다니던 터널이었던 걸까? 아치형의 구조물인 걸로 봐서 얼핏 그런 것도 같은데요. 오랫동안 한국 철도 역사를 연구해온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1901년부터 경부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경부철도 숙성 건설 명령을 냅니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필요한 수송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그 세력 범위에 넣기 위해 철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더 서둘러 경부선 철도를 완공해야 했다고요. 1904년 내년 11월까지는 완성을 시켜라, 경부철도를. 이게 엄청나게 빨리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명령의 일환으로 증약터널을 1904년 11월까지는 뚫어야 된다. 터널이 그 세 개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산세가 험해 터널 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사하기 쉬운 우회선로에 총 3개의 증약 터널을 건설한 겁니다. 3개의 터널 중 한 곳에만 있던 돌로 된 현판. 세로로 한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터널을 건설한 사람인 걸까? 하야시 곤스케가 그 당시 그 공사했었죠. 그 주한 공사. 일본의 주한 공사니까 총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하야시 곤스케는 일본의 외교관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증약 터널 앞에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무속 신앙을 싹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놀래서 도망갈 것이다 하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해가 돌아올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1905년에 만들어져 1919년까지 기차가 달렸던 증약터널.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문화재 등록을 위해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이 완료되면은 그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함께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활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터널 하나가 있습니다. 증약터널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이곳 구정리 터널은 그 끝까지 뻥 뚫려 있는데요. 내부는 증약터널과 꽤 유사해 보입니다. 이 많은 벽돌을 쌓아 올린 건 다름 아닌 우리 조상들. 침탈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독립이라는 밝은 빛을 쫓아 힘겹게 견디고 싸워야 했을 겁니다. 우리 땅에 남아있는 아픈 역사의 조각들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서는 제보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느껴진 충격. 대체 무슨 일이죠?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요. 공사장에서 큰 물건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분명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 중이던 뒷차량. 그런데 제보자가 멈춰선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제보자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바로 나와서 자기가 이제 졸음운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리비 견적만 약 1,000만 원. 제보자는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는데요. 렌터카였던 가해 차량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제 개인 보험사 통해서 치료도 받고 차 수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이게 말이 되나. 운전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렌터카 회사에서 개인 대물 취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해자가 잠적해버린 상황. 이러한 경우에는 렌터카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하시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었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제보자.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제보자의 차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 제보자의 후방 블랙박스인데요. 버스가 차량 2대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기사님, 왜 그러세요? 수리비는 220여만 원이 나왔고 제보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음주 측정을 했는데 다행히 음주는 아니었고 들어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드시고 운전을 하셨다고 그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좀 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다고요. 차는 대물 보험 처리가 됐는데 사람은 이제 대인 접수가 안 돼 있는 거죠. 버스 회사 측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치료비조차 안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 보험회사 혹은 가해자 측 공제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여기서 진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곳은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되는 도로입니다. 앞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하는 제보자.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내 앞에 있지? 동시에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차의 정체는 바로 제보자 뒤에 있던 차였는데요. 뒷차가 제보자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던 겁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첫 차라 속이 많이 상했던 제보자. 하지만 제보자를 더 속상하게 만든 건 상대 운전자의 태도였습니다. 내 차가 충분히 보였을 텐데 왜 사고를 만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언짢았어요. 이번 사고 누가 잘못한 것일까? 신호에 따라 유턴 가능하더라도 순서를 어긴 상대 차량은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으로 불법 유턴에 해당됩니다. 성년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 유턴은 자주 일어나는 사고일까? 자, 사고가 난 곳에서 지켜봤는데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순서는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순서대로 돌려면은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유턴을 하는 것 같아요. 차선 물고 그냥 유턴해요. 가는 차 많아요. 자, 또 다른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차량들을 지켜봤는데요.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턴하다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유턴하면 불법 유턴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정해진 신호를 위반하는 유턴 역시 불법이죠. 주의해야 되겠네요. 또 유턴 가능 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 역시 불법 유턴에 해당되고요.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는 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법 유턴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유턴 사고로 닷새마다 1명이 사망한다는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유턴은 정해진 구간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과실 비율을 분석하는 정경일 변호사의 몇 대 몇. 깊은 밤 비상등을 켜고 유턴을 하는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뒤에서 튀어나와 부딪힙니다. 상대가 글로 올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전 나 죽었나 막 그 생각 차에서 하고. 무슨 상황이죠? 이번 사고로 제보자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해둬요. 도로가 폭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횡단보도 조금 벗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과속으로 제 차를 추월하려는 그 상상을 못했어요. 사고 당시 뒷차의 속도는 시속 90km를 넘나듭니다. 이번 사고,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보자를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였던 건데요. 교차로 사고 때문에 6대 4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어이없었죠. 대화를 해서 좋게 풀어나가면 좋겠는데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돼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정말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상대방은 제보자도 40%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 차량이 황색 전멸 교차로에서 상당한 과속으로 제보자 차량을 앞질러 가려 한 상대 차량의 과속과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를 위반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다만 제보자도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부분은 불법 주정 차량 때문에 한 번에 유턴할 수 없어서였겠지만 그래도 유턴 방법 위반으로 일부 과실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상대 차량 과실 80에서 90%, 제보자 과실 20에서 10% 정도로 평가됩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헷갈리는 교통법규가 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적이 드문 도로나 새벽에 켜지는 적색 전멸 신호등인데요. 일시정지 후에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 켜지다 보니까 무시하고 통과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 위반에 포함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신호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강원도 강릉시의 주문징항.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경매 현장에 활기가 넘치는데요. 경매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건 바로 이 커다란 문어입니다. 이야, 욕심날 만하죠. 진짜 크네요. 다 피문어지. 요즘 조금 나요. 귀한 문어가 요즘 동해에서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고요. 진한 빨간색을 띠고 있어서 피문어라고 불리는 이 문어는 별명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참문어라고도 불리고요. 또 크기가 워낙 커서 대왕문어라고도 하죠. 이거 진짜 큰데요? 근데 이게 맛도 좋다고요. 문어가 크니까 질기다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안 질겨요. 30kg짜리 이런 거 삶아도 엄청 부드럽거든요. 진짜요? 이건 주로 서해와 남해에서 잡히는 돌문어인데요. 삶으면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다리마다 쫄깃한 탄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고요. 피문어는 삶으면 야들야들 부드러운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주로 찜이나 숙회로 해먹죠. 씹을수록 고소한 맛, 단맛이 어우러진 감칠맛이 특징인데요. 요즘 이 문어 숙회가 특히 맛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문어가 이제 산란철이 4월 이제 되니까 산란 전에 제일 맛있을 때고 문어가 목숨 끝내주죠. 제철 맞은 문어의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길에 줄지어 있는 행렬 보이시나요? 이게 다 동해안 피문어를 먹으러 온 겁니다. 문어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문어에 채소와 양념을 곁들인 피문어 숙회 무침인데요. 이거 맛있겠네요. 한번 먹어보자. 난 무침은 처음이야. 숙회만 먹었지. 이게 또 맛의 신세계라고요. 피문어 숙회 무침. 그 맛이 어떤가요? 입에 딱 붙습니다, 진짜. 문어의 향이 있어요. 위에 그 향이 그 좀 진하네. 그리고 문어 숙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곳 문어 숙회의 특징은요. 기름장에 콕콕 찍어서 청양고추를 얹어 먹는 건데요. 오, 이거 맛있겠네요. 군침 돌죠? 네. 아니, 맛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하다. 부드럽고 맛있네. 부드러운데. 너무 질기고 막 좀 그래서 제가 안 먹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걸 먹어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네요, 사실. 많이 드세요. 최고.
자, 제철 만난 동해의 피문어를 잡으러 강원도 영진항을 찾았습니다. 피문어 조업 중인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는데요. 선장님. 선장. 에? 그러면 아버지세요? 아, 그래요? 선원. 아들 선장과 아버지 선원, 동해 피문어 잡으러 출발하죠. 아니, 그런데 배 한가운데 뭔가 수상한 게 있습니다. 배 가운데 설치한 파이프를 다리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요. 이게 뭐죠? 배가 오래된 배라 가지고 예, 창성이라고 발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 배 핸들이 바닥에 있는 방식이네요. 신기하네요. 30분 정도 걸려서 이미 통발을 쳐뒀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아들이 문어 통발을 올리면 아버지는 문어를 꺼내고요. 또 통발을 정리합니다. 진짜요? 오, 드디어 통발 속에 잡힌 문어가 보이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왔어요? 오늘의 주인공 문어 등장. 동해야 피문어입니다. 이 붉은빛 좀 보세요. 문어가 진짜 싱싱하죠? 동해안의 피문어는 다리와 다리 사이에 막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눈 감은 게 엄청 근엄해 보이고. 한번 올라봐 이 큰 놈이. 야. 좋은 신호인데요? 아이고, 뽀뽀까지 하면서 문어의 무한 애정 공세를 펼치는 선장님. 네. 값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어가 연달아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문어 풍년이라 기분이 좋은데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어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 어느 정도가요? 이게 1.5kg? 2kg 정도 되겠네요. 2kg. 아, 그렇군요. 문어를 잡자마자 망에 넣는 이유는 한 곳에 있으면 문어들끼리 싸우기 때문이죠. 그냥 통에 같이 열어보면 들어 엉켜가지고요. 자하고들 다 쑥어 불어. 기름띠가. 이건 뭐 문어 밭이네요. 쉬지 않고 문어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 오늘 대박인데요. 크기도 진짜 커서 매일 오늘만 갖길 바란다는 선장님. 먹자 포구 가는 날 어복 터지는 날인 거 아시죠? 아이고, 늘 보는 놈이라.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무슨 일이죠? 차는 모르지만 차는 사고 싶어. 차가 어려운 당신. 잘 봐. 진짜 단순해. KB가 진단하면 진짜 좋은 차니까. KB립, KB 진단 중고차. 아, 통발에 들어갔던 문어가 스스로 나갔네요.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까워요. 조업하는 모습이 아직은 서툰 두 사람. 귀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어부가 되기 전 선장님의 원래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생활 1년밖에 못했어요. 제가 입단했을 때 이제 어깨 수술하고 발목 수술하고 해가지고 한창 운동해야 될 나이였는데 부상 때문에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접었고요. 직장 팀 선수로도 활동했지만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어부의 꿈을 늦기 전에 이뤄야겠다 마음먹었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고 나연 씨도 거의 1년 동안 그래 제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믿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발에도 문어가 꽉 차 있네요. 맞습니다, 아버지. 이야, 이게 뭐 5천원 큰 놈은 왔어. 오늘 하루 약 20마리의 피문어를 잡았는데요. 큼지막한 문어들로만 잡히니까 진짜 뿌듯하죠. 잘했어. 이 맛에 배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그냥 행복하죠 그냥. 조업으로 잡은 문어는 인근의 친구가 운영 중인 식당에 납품합니다. 오늘 문어로 아주 특별한 요리를 만든다고요? 아, 문어로 저희가 갈레트라고 프랑스 요리인데 이거를 조금 퓨전식으로. 갈레트는 평평하고 둥근 것이라는 프랑스어로 곡물 크레프 위에 다양한 재료들을 얹어 먹는 프랑스 요리죠. 얇은 메밀 반죽 위에 치즈를 깔고 문어 토핑을 솔솔 올리면 완성!
갓 잡은 문어와 치즈의 조화가 진짜 환상이겠죠? 진짜 맛있다. 강릉 핀무로 드시러 오세요. 갈게요. 제가 잡습니다. 제가 만듭니다. 부드러운 감칠맛과 싱싱함이 살아있는 문어를 맛보러 동해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맛있는 먹자포구였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명동거리.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는데요. 그들의 발길이 향한 곳, 다름 아닌 화장품 매장입니다. 자연스럽게 테스트까지 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매짜 좋아요. 매짜 좋아요. But after a while, the pimples has died down, and my blackheads has also died down. In whole Europe, but also in Germany, K-beauty is a huge hype, and people even ask me to bring them cosmetic from Korea to have it in Germany. K-팝, K-드라마의 다음 정거장은 K-뷰티.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orean makeup. It always fascinated me. Aku akan tiru makeup Jennie yang seperti ini. Korean women have the most beautiful skin. SNS에선 한국식 화장법을 따라하는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인기입니다. K-뷰티의 중심에 있다는 한 중소기업. 회의가 한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장품을 바르는 한 여성. 그리고 이내 찰칵찰칵 사진도 여러 장 남깁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신제품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신제품 테스트할 때마다 이렇게 모델분들을 모셔서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델은 6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화장품을 바르고 30초가 지나면 바로 나오는데요. 제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무척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주름 기능성 화장품이죠.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 때문에 홈쇼핑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본고장 프랑스 TV 홈쇼핑에 진출해 첫 방송 매진까지 달성했답니다. Amazing and reborn. Yeah, reborn. 수출을 목표로 외국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데요. 현재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해서 약 8개국 정도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근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박람회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상담회들이 있었는데 그 상담회에서 저희들 바이어가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됐어요. 게다가 해외에서 열린 K-팝 콘서트의 팝업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선보이며 마케팅 비용까지 아낄 수 있었다고요. 전 세계 12개국에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전진 기지도 마련돼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현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이 활발한 또 다른 중소기업. 그런데 이곳에는 요상한 모양의 통들만 가득입니다. 대체 이 통의 정체는 뭐죠?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나요?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TMA가 담겨져 있고요. TMA? 그게 뭔가요? TMA는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알루미늄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촉매에 두루두루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 9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시작한 것은 2010년 창업하자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어떤 품질과 기술력을 베이스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총 매출액이 800억 원을 넘어섰고 그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의 비결이 뭔가요? 수출할 수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소재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신뢰성 확보가 사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거래처의 신용도 조사나 특허 및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받은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다양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큰 목을 디지털 재화가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수출 기업들의 경우 한 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2개국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7년까지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기업 3,000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더 큰 꿈을 펼치는 K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 브레이커, 코너. 네, 겨울이 봄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로 시작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